자, 이제 또 마지막 교시입니다.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방금 했던 결산 정리사항은 기본 두 문제가 거기서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 두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 결산 이쪽에서 한 두 문제, 그래서 합의 한 네 문제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론이 나오죠, 이론. 푸는 게 아니라 이론 위주. 특히 이론은 이제 재무제표 뭐 작성하고 이런 건 이론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현금 흐름표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총 네 문제가 정도 나올다. 그 중에 두 문제가 이쪽에서 차지하는 거지. 그럼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제표 일반 이론이 뭐냐? 재무제표를 왜 보고를 하지? 이해관계인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수탁받은 경영자의 경영 성과 보고야. 그럼 경영 성과 보고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지. 그동안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떤, 이런 이유까지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이해관계자들은, 정보 이용자들은 결과론 가지고 기업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과정은 잘 몰라. 그럼 수탁 책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죠. 그 기업 실체, 그럼 기업 실체의 정보, 내부적인 어떻게 됐다는 현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이 유용한 정보는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는 요 정도 회사가 운영 잘했으니까 앞으로 회사를 처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기업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상태와 말 한마디로 재정 상태와 업무 성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럼 전체 재무제표는 뭐가 있을까? 첫째, 올해 1년 동안 영업한 결과 남은 자산이 얼마이고 남은 부채가 얼마이고 결과적으로 남은 자본이 얼마라는 것. 이걸 표시해주는 기말 재무상태표다. 그럼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갖다가 표시해서 기말 잔액을 표시해주는 거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과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기말에 남아있는 것.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지 기간 재무상태 이거는 아니지. 기간 재무상태는 아니지. 기말 재무상태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간 손익과 포괄 손익 계산서를 바로 재무상태표 중에 하나예요. 아니,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포괄 손익이나 기간 손익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올해 수익과 비용만 갖고 하는 것, PL만 갖고 하는 것이 기간 손익 계산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은 아니지만 OCI까지를 포함한 게 포괄 손익 계산. 그럼 이 OCI는 얼마만큼 올해 OCI가 10,000원 있었다. 그럼 이제 요 OCI는 대차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걸 다 내용 설명해야지. 그럼 OCI 수익을 포함한 거, 비용을 포함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다. 그 다음에 자본이 기초가 얼마 있고, 잉여금이 얼마 있고, 뭐 무상, 증자, 감자 어떻게 있고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게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오로지 재무상태표 중에서 기간의 현금 흐름표. 다시 한번 무슨 흐름표? 현금. 올해 현금이 기초가 얼마 있었는데 기말에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남았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활동별로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 현금 흐름표예요. 그 다음 주석상은 뭐냐. 예에 대한 필요한 설명서를 해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이걸 주석이라 한다. 주석. 이 주석은 필요한 회계 정책이 요약이나 그 밖에 설명으로 구성, 설명서.
그럼 이제 재무제표는 몇 개냐? 총 5개다. 5개를 재무제표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회계 정책을 소급하에 적용하거나 이게 여성처럼 소급하에 뒤집어 엎거나 작년 거를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에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무보고할 때 가장 이른 비교 기간에 기초 재무상태표를 써줘라. 기초는 이렇게 돼서 올해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바로 뭐냐? 비교 재무상태표를 갖다 써줘라 이런 것이지. 이것까지가 재무제표의 종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역과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발생주의 기준이지만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현금주의로만 한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라. 다만 현금 흐름표만은 무슨 주의다? 현금주의로 들어오고 나간 걸 표시해 주라. 그 다음 밑에 부연 설명.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연결 대상이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연결 대상이 없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연결이란 뭐냐? 자, 보세요. 연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모 회사고 그 다음에 모 회사에 자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종속되는 애들. 그럼 집에 종속은 독립법인이지만 회계 보고할 때는 모 회사 것만 하지 말고 집에 종속권을 뭐예요?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다시 무슨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그럼 뭐냐? 모 회사의 현금이 1억이야. 자회사의 현금이 1억 5천이야. 그럴 때는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임 해놓고 현금 얼마? 2억 5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라. 그럼 모자 관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등을 할 때 기업 재무정보 칸을 보면 이렇게 재무정보가 이렇게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자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자회사 무슨 회사가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게 합쳐놓은 게 무슨 재무제표예요? 연결 재무제표. 연결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익 얼마, 다시 무슨 이익 얼마? 연결이익 얼마, 연결자산 얼마 이런 것은 한 회사 거를 말한다 아니면 모자를 더해놓는다. 모자를 다 더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야 기업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연결이라 그래요. 연결. 그럼 이제 연결 대상이 된 법인은 재무 보고할 때 단독 보고한다. 연결 재무제표로 공시한다. 연결 재무제표로 공시하라. 그 뜻이에요. 그다음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라. 그 비중점은 동등하다. 동등하다.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시하지 마라, 이거. 동등한 비중. 비중점은 같게 하라. 비중은 같다. 동등한 비중. 차등을 두지 마라. 손익계산서와 바로 재무상태표를 차등하에 쓰지 말고 관계되는 걸 동등한 비중, 매출도 동등하고 현금도 동등한 비중을 따져서 재무 공시해야지. 별로 안 중요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중을 동등하게 맞춰라. 이거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은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나 또는 따로 떼서 2개의 손익계산서 중에 하나를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해달라. 아,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2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럼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단일 손익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포괄이든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이든 두 개를 쪼개서 하든 그것은 당신이 하나를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고? 보지 뭐. 결과의 값은 같은데 조금 보고의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참고 428페이지. 첫째, 단일 보고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한 서면에다가 다른 거 생략하고요. 매출액 얼마, 매출원가 기능별로 써서 얼마, 판매관리비 얼마, 기타 수익 얼마, 비용 얼마 해서 당기순이익 45,000원을 적고, 그 다음에 올해 OCI 이익이, 다시 무슨 이익이? OCI 이익이 5,000원 있었다면 5,000원 써서 총 포괄이익 5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것이 바로 단일 보고야. 다시 무슨 보고? 단일 보고예요. 근데 쪼갠 보고는 뭐냐? 따로 써. 양식을 달리해서. 첫째, 이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렇게 놓고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 매출 총액, 거시기해서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끝내. 그다음 별도 보고서 양식에다 또 써. 당기순이익은 비록 이거지만 올해 포괄이익이, 다시 무슨 이익이? 포괄이익이 OCI가 얼마 있었다? 5,000원 있어서 포괄해서 쓰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 5,000원에서 5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용지를 찢어서 할 건가 하나로 쓸 것인가에 따라 단일 보고와 뭐가 있다? 별도 보고. 그러면 쪼개든 뭐하든 총 포괄이익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아, 그러더라고. 교수님, 그래서 왜요? 아, 포괄이익이 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냐고. OCI라며. 이건 올해 OCI인 거예요. 올해 발생한 OCI. 그럼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적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생략하고 부채 생략하고 자본 중에서 OCI가, 다시 한번 뭐가? OCI가 올해 재무상태표에 OCI가 바로 뭐냐? 10만원 나와 있더라. 이 OCI는 결과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을 그동안 계속 모아온 거예요. 그럼 총 모아온 것이 10만 원이라면 올해 추가되는 OCI는 얼마 있어요? 여기? 여기 5천 원 있지 않냐고. 그럼 이거와 이거는 금액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올해 발생한 OCI 이익은 포괄 손익 계산할 때는 여기다 포함하고 올해 거는. 그럼 요 올해 5천 원과 과거에 있던 거 얼마? 10만 원 하면 과거는 얼마 있었다? 9만 5천 원 있는 상태에서 올해 5천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말에. 그럼 OCI 수익은,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전체 누적이 들어간다? 아니면 올해 것만 들어간다? 그렇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럼 혹시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머리 돌아풀 수 있어요? 자,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에 OCI 수익이 5,000원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OCI가 10만 원이 있었다면, 얼마 있었다면? 그러면 전기에 넘어온 재무상태표의 OCI는 얼마였는가 물어보면 얼마였다? 9만 5천. 이것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OCI는 일단은 당기손익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당기손익에는. 왜냐면 포괄이익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이 포괄이익이 OCI니까 OCI를 포함한 게 포괄이익이니까 그럼 이때 이 OCI는 누적된 OCI가 들어간다 아니면 올해 것만 들어간다? 올해 것만 추가로 들어가면 돼. 결과적으로 누적이 다 되는 거지. 그럼 그동안 모아놓은 OCI가 어떻게 돼? 얼마 있어요? 10만. 이 10만 원 나중에 목적 달성이 되면 바로 당기 손익으로 올려치는 것. 특히 투자증권, 즉 다시 말해서 OCI 사채 같은 경우는 당기 손익을 처분 이익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 OCI는 다시 자산 무슨 평가? 재평가 OCI는 당기 손익으로 안 가고 나머지 바로 확정된 잉여금으로 올려주고 이런 절차는 나중에 바로 재무상태표 절차이고
일단은 올해 발생한 오시안이 5,000원은 뭐가 들어가느냐? 올해 것만 손익계산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제 재무제표 419페이지 일반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정한 표시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달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준수해라. 그러면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다면 이것은 바로 공정성을 인정받는다. 다시 무슨 성? 공정성. 그러면 회계 감사할 때도 참 잘했어요. 기준을 참 잘 적용했어요. 당신은 한마디로 성골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성골. 진골이 아니고 뭐예요? 성골입니다. 잘했다고. 당신 원칙을 잘 적용한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은 어느 기업인지 다 할 수 있고 없고 있고 그 대신에 상장회사나 금융업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강연적 기억나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모든 기업은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작성했다면 참 잘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채택, 이제부터 KI라고 할게요. KI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다고 기재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계 규정이라도 위배되면 안 돼요. 모두 다 따라요. 모두 다 과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에요. 잘못된 회계 정책은 잘못된 회계 정책이야. 잘못된 거예요. 회계 정책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이에 따라서 공시하거나 잘못했습니다 공시하거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변명이지 정확하게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됐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 잘못된 회계 정책을 적용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 평가할 때는 후입선출법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따라가다가 후입선출법 요거 딸랑 하나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부득이해서 후입선출법이에요. 이렇게 변명한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정당성을 못 갖는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지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두 번째, 계속 기업을 강조합니다. 그럼 계속 기업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 타이틀에 밑줄 긋고, 밑줄 긋어요. 계속 기업? 계속 기업. 이 회계에 대한 결산 정보는 거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결산 정보니까 앞으로 다음 연도는 문 닫을 거라는 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기간 배분도 하고 성급과 예상도 하고 이연도 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존속 가능성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으로 평가해라. 가능성을 기준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는 항상 재무보고는 원칙이 발생주의 기준이다. 밑줄 쫙 그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발생주의 회계를 하라. 그럼 기간 계산에 딱딱 끊어줘라. 그럼 보험료 선급액이 있으면 비용 끊어내고 선급된 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넣고 선급보험료. 기간 정리하라 이거. 발생주의 기준.
근데 발생주의 기준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지만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얘는.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인데 이건 발생주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 발생주의가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말들이에요. 뭐냐?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한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무슨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에요. 현금 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과 통합형, 중통. 그럼 회사의 재무 보고할 때 중요성에 따라서 유사 항목을 보고하라. 그래서 구분 표시하라. 이게 비슷한 항목인데도 너무너무 중요하면 따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자산 하게 되면 막 상품, 제품, 반제품, 만들다마는 재공품 많다고, 소모품 같은 것도 재고자산 일종이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재고자산 합이 뭐예요? 얼마?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되 조금 경미한 것들은 통합 표시하라. 묶어서 해버려라. 예를 들어서 공구, 기구 비품을 하는데 망치 몇 개, 드라이버 몇 개, 이렇게 적지 말라고. 이런 거 통합 표시하라. 드라이버? 드라이버에 드라이버에. 드라이버. 미안해요. 발음 제가 좀 그래. 중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상에 서로 다른 성격이나 다른 기능이 있는 것들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안 한다? 한다. 다른 기능.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기계 장비가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그걸 합쳐서 유형자산 그러기란 좀 그렇잖아요. 따로 기능이 다른 것 따로 하나하나 낮게 보고해라.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는 자녀의 성적은 전체 통합을 원해? 아니면 각각 과목을 분석해? 네? 퉁치고 몇 등이야? 이게 어머니 방식이지. 제 딸이 수능을 보고 나서 난 제일 관심사가 외국어 영어였으니까, 야, 영어 몇 개 틀렸니? 그랬더니 아빠 좀 아쉽지만 아는 것 중에서 한 개 틀렸대. 나는 다 맞고 거기 하나 틀린 줄 알았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 듣고, 야, 닭 시켜! 옆에 사고는 천안 불러! 처제 다 불러! 파트리 다 했지! 거기서 얘기하더라고. 모르는 게 한 20% 되고, 아는 것 중에서만 하나 틀렸다. 나 넘어져, 안 넘어져? 닭 반품해야지. 네? 영어가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래? 80점 땡땡 나온 게 잘한 거예요, 여기? 그치, 뭐,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맞기를 원할 거야. 그게 애비의 마음인가. 어머니는 통합을 원하겠지. 과목 점수는 관계 있고 없고, 없고. 결과의 총 평균 얼마면 몇 등이야? 이것만 바라지. 하지만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뭐한다? 통합 표시할 수 있다. 그럼 통합 표시는 모든 걸 통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것은 통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을. 그 다음에 상계. 이것도 지문에 잘 나온 것들이. 상계.
서로 까서 해라. 특히 이런 건 까야 돼. 잘 들으세요. 상품도 아니고 재고자산도 아니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표시할 때 금융자산, 유가증권이 있다 이거야. 금융자산이 판 게 10만 원, 원가가 8만 원이라면 그걸 갖다가 금융자산 매출 10만 원, 금융자산 매출원가 8만 원, 나머지 금융자산 이익 2만 원 이렇게 적지 말고 그런 것들은 원가에서 판매 가격 있잖아요. 빼고 금융자산 무슨 손익으로? 처분 손익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주 영업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죠. 상계하고 이익만 적어도 좋다. 중요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요구하는 건 뭐냐? 그거 유가증권 처분이익, 즉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건 그냥 이익만 써도 돼. 그리고 즉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계 표시로 보지 않겠다. 뭔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표시할 때 보세요. 재고자산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만원, 평가 충당금 1,000원 이렇게 빼고 만약 얼마들 9,900원, 100원, 9,900원 이렇게 쓰는 것은 상계 표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야. 안 본다.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있다. 손실 충당금 얼마 있다? 5천. 나머지 얼마 정도다? 9만 5천 원. 요렇게 그냥 9만 5천 원을 보고하더라도 이거는 상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시험 볼 때 중요한 것들 상계 표시해도 좋고 순액 표시도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순액으로 매출 채권이 10만 원이며 손실 충당금이 5천 원일 때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다가 매출 채권 9만 5천 원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상계에 해당되는 회계 기준이 위반된 것이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돼.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건 괜찮아요. 순액 표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 같은 평가성 충당금들.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상계 표시로 보지 마라. 다시 무슨 표시로 보지 마라? 상계 표시. 그럼 만약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퉁쳐버렸다. 그리고 이익만 적었다. 이건 상계 표시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 매출액은 기업이 중요한 생산 활동에서 영업 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이며 원가는 뭐예요?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게 표시해야지 매출 원가가 바로 뭐냐 100만 원이고 매출액이 110만 원이라고 하면 퉁퉁 쳐버리고 매출 이익 10만 원만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중요한 것들이. 상계 표시에 신경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보고 빈도. 그래서 기준을 잘 봐요. 재무제표는 언제 보고를 할 것인가? 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만약에 일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그건 너무도 효익이 어떻게 될까? 번잡하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발표하는 기업도 있어요. 또는 6개월 단위 발표도 있고, 즉 반기별로.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발표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법적 기준은 재무제표의 보고 빈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1년마다 작성하라. 몇 년마다? 1년 기준으로 하라. 1년 기준. 그럼 시험 볼 때 재무제표의 보고 빈도는 1년에 연 2회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 그건 틀려요. 1회 이상이면 맞아. 1회 이상. 기준이 1회니까. 그럼 이 회사는 3개월 단위로 재무 보고하고 있다.
yes, no. yes, 맞는 말이지. 그럼 3개월 단위로 재무 보고 하여야 한다. 그거는 또 노지. 그렇다, 이 말. 그다음 비교 정보. 비교 정보. 비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줘라. 그래서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가 기준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와 비교 정보를 공시하라. 다시 한번 무슨 기와? 전기와. 그래서 전기말, 단기말 같이 비교해.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시장에 증권할 때 어떤 회사 재무정보 눌러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전기, 그 다음 뭐예요? 단, 비교하라. 그래야 그 정보가 예측 가치가 높아지고 나중에 확인해보는 확인 가치, 피드백 가치도 좋은 거지. 비교 정보.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비교할 때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이 소리는 뭐냐? 주석을 달더라도 다시 무슨 달? 주석. 전기는 이렇게 되는데 단기는 이렇게 된다는 같은 관련의 주석사항도 전기 단기 보고가 기준 더 좋다 이거지. 설명서도 전기 단기 좀 비교해라. 그럼 그다음에 8번째 표시의 계속성을 가져라.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지. 일관성을 가져야 비교 가능성이 좋아지는 거지. 작년에는 말이야. 응? 작년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 이렇게 공시했다가 올해는 또 땅 얼마, 토지 얼마, 같은 토지,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비교 정보 간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헷갈리 안 헷갈리? 헷갈리. 일관성을 가져라. 그러면 작년에도 김씨면 같은 사람이라면 뭐 올해도 뭐요? 김씨여야지. 뭐 김씨일걸? 이렇게 박씨와 섞였을걸? 이래버리면 안 되지. 일관성을 간다. 일관성. 재무 보고할 때 일관성을 지켜라. 그러면 재무제표의 항목과 표시의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라. 한마디로 계속성을 가져라. 다시 무슨 성 가져라? 계속성. 항목의 계속성을 가져라. 그런데 안 지켜도 괜찮은 건가 있어요.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할 경우. 그럴 때는 명백한 것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부동산 이렇게 썼다가 근데 부동산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것이 투자인지 유형자산인지 구분도 안 가고 하니까 차라리 유형 또는 뭐요? 투자 이렇게 구분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방식이 된다면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 적절한 뭐예요? 명백하게. 명백하다면 분류시켜라.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있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앞으로는 이 과목은 요 과목으로 이름을 써달래. 이렇게 된다면 바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과목 변경할 수 있다. 표시 계속성.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조합으로 8가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이 8가지 조합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재무제표 일반 작성 기준 등을 설명한 것이다. 기업은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 또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주의? 발생주의. 거기서 많이 틀리게 나오죠. 재무제표는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이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한국 채택 기준이 국제회계 채택 기준이 정함 있을 때는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상기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논리적인 시험이죠. 논리적.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하나의
한계점도 있겠지. 재무제표의 한계점 9번째. 우리나라 재무제표들은 K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회계 추정이 다수 들어가 있다. 추정.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의 손상 추산, 또 유형자산 내용 연수, 우발채무의 추정 등 이 추정치가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질 수 있다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추정치가 이렇게 높았니? 그리고 야, 경영자, 이 유형자산 말이야 내용 연수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평균 내용 연수는 내 거 기준 나는 10년 쓸 수 있다 이 자동차. 너는 왜 회사에서는 5년만 하냐? 이런 식으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정에 대해서. 그럼 서로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한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는 역사적 원가를 채택하는 거, 원가주의 채택이에요. 우리가 유형자산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원가주의와 재평가주의, 공정가치주의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가주의 선택을 했다면 대부분의 자산이 원가로 남겨요. 원가. 그러면 다른 기업은 현재 가치로, 현행 가치로 평가한 기업이 있다면 서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고 이게.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재고자산도 상품사 원가주의 아니에요. 그 원가주의. 물론 나중에 결산 때 가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주의가 되겠지. 손해 볼 때만 저가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기업 보면 부천 저쪽에 가다 보면 여우꼴이 있어요. 여우꼴. 시흥 넘어가는 여우제 고객꼴. 어떤 기업이 땅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1985년도에 샀대, 이 사람, 이 기업은. 근데 그때 당시 2억 주고 샀대. 근데 옆에 필지는 똑같은 지목이고 똑같은 필지인데 바로 2025년에 샀는데 이건 바로 180억 주고 샀대. 평수도 같은데. 그럼 역사적 원가주의를 선택해 혜택을 좀 적용하는 기업은 그냥 2억 그대로 아직 장부에 잡혀 있고 바로 현행 가치로 평가한 기업은 얼마? 180억 이러니까 같은 재화이면서도 기업의 가치로서는 서로 같아? 다름으로 인하여 현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회계 변경이 인정된다. 이제 재무제표가 끝나면 회계 변경 배울 거예요. 감가상각을 정액법에서 이건 정률법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연수학계법으로 고쳐야 되겠다. 또 내용 연수가 좀 바뀌었다. 또 잔존가치가 바뀌었다. 이런 추정적인 요인이 변경을 됐을 땐 회계 변경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그랬다가 올해는 또 인정받았으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 상승된다? 저해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특정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현황을 보고하지만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 회사의 사업적 가치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상업적 가치가 안 돼. 생각을 잘 해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사업적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 있는 현상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지. 재무제표가 특정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S그룹의 다툼이 많았잖아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걸쳐 보았을 때 이 정도 성과를 냈으니 달라. 미래의 성과는 측정할 수 없어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주석상도 안 돼.
현재 반도체가 이렇게 가니까 내년은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가 내부 관리 회계에서나 필요한 정보지 재무 정보에서는 관리 회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성이 있다 없다? 정확한 추정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의 추정치. 그럼 감가상각 추정 이런 건 되더라도 산업들은 경제 전반에 관한 결정치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한계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식별, 생략. 이제 422페이지 가시면 드디어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1번 타자. 무슨 상태표?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죠. 재무상태표. 그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보세요. 일정 시점 딱 들어가야 돼. 기간으로 작성하는 거 아니, 일정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의무인 부채, 소유주 지분인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보면 첫째가 유용성이 뭐냐? 기업의 유동성 정보 제공을 해줘요. 유동성 정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유동 비율. 무슨 비율? 유동 비율. 그럼 보세요. 유동 부채가 있고, 유동 자산이 있다면, 잘 보세요. 유동 자산이 1억, 유동 부채가 1천만 원이라면, 이 회사는 빚을 갚고도, 다시 뭘 갚고도? 빚을 갚고도 충분해, 안 충분해? 그럼 유동성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유동성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현금, 유동자산이 많은 회사가 부채에 비하여 현금 자산이 많은 거, 유동자산이 많은 회사가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인 자본금과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과 그 다음에 바로 OCI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으니 자본 구조에 대한 뭐를 적용한다? 정보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수익성과 다시 무슨 성과? 수익성. 그럼 수익성이 뭐냐? 너의 자본은 얼마인데 올해 새로 잉여금이 얼마나 늘었느냐? 라고 하는 잉여금에 대한 증가 비율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용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한계도 있어요.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지 대부분이 뭐 유가증권이나 즉 금융증권이나 상품이나 이런 매출채권은 바로 뭐냐? 대손도 예상하고 현재 가치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무슨 원가로? 현행 원가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 기록을 많이 하니까 현행 가치를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좀 한계점이 있고, 특히 측정이 어려운 자산은 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다. 즉 말씀드렸던 자가창설 권리금들, 우리 회사 팔면 아마 권리금 얼마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측치 예상치를 적어서 자산으로 기재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 기재하게 되면 회사 질서가 문란해지. 회계 질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삼성이 외국 기업에다가 지분을 넘긴다면 권리금 가치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권리금이 한 1,000조는 넘을 거예요. 회사 넘기면. 그럼 거기다 재무제표에다 기록해? 평가 2,000조. 네? 차변에 영업권 이렇게 해서 1,000조를 써? 시간 안 돼요. 영업권은 외부 구입에만 들어가는 거지 자가창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의성에 의한 측정 기준치를 사용한다. 매출채권의 손상 예상 등. 그 다음에 부의 금융 항목에 자산이 기재된다. 운용 리스 같은 거. 다시 무슨 리스? 금융 리스는 내 거 아니니까 따질 거 없고 운용 리스 같은 거. 리스 계약으로 임대해버린 거예요. 리스를 받는 거.
그러면 이 경우에 한계점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조, 도표 확인하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